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터지면 한국 부동산은 거의 3년 안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표를 통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지표는 인간 지표입니다. 인간 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부동산이 까딱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5월 달에 제 네 번째 책 부동산 비법서 실전편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수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간했던 책들처럼 그냥 여러분이 수요 응해주신 그 수요만큼만 인쇄를 하고요. 여러분한테 판매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수요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판매는 5월 달부터 하고요.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700만 명의 은퇴가 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는데요. 7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에서 69세 사이의 인구를 얘기합니다. 이때 정말 출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이때는 5명, 7명, 8명 이렇게 낳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고요.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은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은퇴 당연히 나이 되면 하는 거지. 문제가 이게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치우쳐져 있냐면은 이때 세대 때는 인구가 많았고 지금 세대 때는 인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의 인구가 이때 인구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산 형태,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가계 순자산의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엄청난 거죠.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부동산 자산이 80%입니다. 한국 가계 순자산의 절반을 들고 있는데 80%를 부동산으로 들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보통 40%대입니다. 그래서 50% 넘어가면은 조금 비중이 많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좀 올인한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저렇게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들고 있으면은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은 현금적으로 넉넉한 부모님이 없습니다. 집은 한 채, 두 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현금을 여유 있게 가지신 부모님이 많이 없죠. 그래서 현금이 좀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런 걸로는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물가가 너무 올랐고요. 저기서 주는 연금 단위는 몇십만 원인데 우리가 노후에 부부가 생활을 하려면은 그 전에 받던 월급의 50%가 있어야 생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부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5, 60대까지 일했으면 돈을 어느 정도 받았겠죠. 남편 400만 원, 와이프 300만 원 이렇게 받았었다. 그러면 700만 원인데 이것의 절반인 한 350만 원은 있어야 그동안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연금이 저만큼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노후의 생활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을 처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이제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에 어디 좋은 이제 시골로 가서 산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좀 생활을 하겠다. 자식들도 조금 나눠주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가 서울에서 45평짜리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 2명이서 45평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애들 키울 때는 필요했는데 애들도 뭐 다 이제 나가버리고 부부가 있으니까 그냥 한 33평으로 줄여서 가고 나머지 돈으로 좀 생활을 하려고 해요.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지금 당장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집을 처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집들이 굉장히 많이 매매 시장에 나올 것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아예 파는 것만 아니라 이제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갈아타기도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다 파는 매물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매물 자체 숫자는 늘어나겠죠. 왜냐면 내가 이걸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팔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가 내가 지금 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려는데 작은 집을 살 돈이 없잖아요. 내 집이 팔려야 저걸 사든지 뭐 시골로 가든지 하니까 초기에는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3년인데요. 앞으로 3년 동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700만 명이 다 집을 내놓지는 않겠죠. 700만 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10%가 힘들다 하면은 70만 명 정도는 지금 많이 오른 집을 약간은 처분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뭐 꼭 70만이 아니더라도 한 1%, 700만 명 중에서 1%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7만 채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안 그래도 매물이 쌓이는데 매물은 더욱 늘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 채가 넘었습니다. 3년 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돌파했는데요. 수도권도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인천도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이런 곳의 매물들이 지금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베이비 부머들의 매물까지 쌓이게 된다면은 결국 주택은 어때요?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겠죠. 물량이 쏟아지는데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자금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일해서 부동산으로 바꿔놨던 자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심하게 작용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다렸다가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이 오면 사면 좋고요. 혹시나 이제 급매를 사게 되더라도 중소형 평수가 낮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55평, 뭐 45평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해서 그런 평수를 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5평이 원래는 뭐 한 15억이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들이 빨리 팔려고 55억을 한 뭐 12억에 내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죠. 55평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45평은 가만히 있을까요? 45평도 떨어집니다. 45평이 떨어지면 33평도 떨어지고요. 33평이 떨어지면 25평도 떨어지겠죠. 물론 뭐 정확한 비율로 떨어지진 않지만 위에서부터 가격의 하방을 좀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나오는 이런 큰 평수들을 사는 게 아니라 저 가격에 눌려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중소형 평수 25평이나 33평 이런 걸 사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큰 평수를 팔고 적은 평수로 가려고 하잖아요. 적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까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들의 시장이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대형 평수보다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부동산은 아마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을 것이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베이비 부머들이 뭐 자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면은 기존의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된통 당하고 폐업을 하는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영업을 시도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문을 닫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금은 넉넉하지 않고 그럼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조금씩 내 노후 자금으로 빼서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주택연금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주택연금을 하는 것보다 실제는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갈아타거나 서울에서 뭐 본인의 고향인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현금으로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뺏쓰다 보면은 내 주택이 사라지거든요. 나중에는 주택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내가 좀 평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으로 쓰고 남은 주택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지방에 있든 뭐하든 이런 주택들은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조금은 이제 소일거리라도 일을 해서 내 생활비를 벌면은, 생활비를 떠나서 일을 하면서 뭔가 사람이 건강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일거리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방향을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